아,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래 흉부외과 전문인데요. 그 혹시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으면 이미 제가 수술하는 거는 좀 몇 번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흉부외과 의사긴 하지만 좀 딴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의학 자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시작을 해가지고 반려동물 식품 분석 전문가 및 반려동물 영양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교재를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 강의 겸 문제풀이 바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한영양제 처방학회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을 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험 풀이를 같이 하시면 오늘 또 라이센스가 나가니까 좀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굉장히 많이 키우시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건강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 이 반려동물 쪽으로는 발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보통 가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산업동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소나 닭, 돼지 이래서 생산성과 경제성 그러니까 고기를 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연평균 글로벌로 10% 이상씩 시장이 확대가 되고 굉장히 반려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운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가족인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는 정말 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나랑 더 오래 잘 살 수 있을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영양학적 요구량이라든지 안전성 그리고 효능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국 수의학 영양원에서 지금 반려동물 사료 쪽에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 사료 시장하고 미국 사료 협회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료만 먹이면 만사 오케이. 그래서 정말 어떤 사료만 딱 뭐 로열 캐니언이나 이런 거 딱 보면은 애기들용 그리고 시니어 강아지용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료를 저희가 완전 사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건강하고 영양을 위해서 딱 이것만 먹이면 되는 사료. 그리고 그것 이외에 주식을 보충하여 급여하는 보충 사료, 그리고 뭐 우리 아기가 콩팥이 나쁘다던가 아니면은 관절이 나쁘다던가 아니면은 뭐 피모라고 해서 털이나 피부가 좀 안 좋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 처방 사료, 질환 관리 사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유럽 혹은 미국 사료 가이드라인에 영양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서 반려동물의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함유해서 이것만 딱 먹어도 그냥 평생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료는 무엇일까요?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만 딱 들으시면 바로 라이센스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펫푸드는 또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드라이 펫푸드라고 해서 건식 사료가 있는데 이 건식 사료는 사료의 역사를 따라짜
본다면 뭐 이동과 유통이 편리하기 위한 사람 입장에서 편리한 사료가 건식 사료예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되는 펫푸드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 뭐 하림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그 습식 사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건식 사료보다는 조금 영양학적인 면에서 좀 화식, 습식 사료가 조금 더 우리 애기들한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습식 사료가 굉장히 비율이 많이 커지는데 습식 사료의 정의는 수분 함량이 60% 이상이 되는 펫푸드입니다. 그리고 반건조는 이 사이에 14에서 60% 사이에 수분 함량을 가지면 저희가 반건조 펫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저희가 왜 사람 건강을 위해서도 생식이 좋다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예 로펫푸드라고 해가지고 그 가공되지 않은 생식, 그러니까 닭고기, 소고기를 그대로 주는 그런 펫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조사료, 반습, 습사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습사료의 수분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10% 이하, 2번 20% 이상, 3번 40, 4번 50% 이상, 5번 60% 이상. 몇 번이죠? 이거는 사실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저희가 저희 쪽에서 시험 문제를 그래도 좀 힌트를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나 제일 낀 거가 거의 답입니다. 저희 학회에서 담당할 때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균형 사료는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는 거를 균형 사료라고 말을 하고요. 저희가 이 단미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미사료는 각각의 성분 자체를 나눠서 사료의 성분이 될 수 있는 거는 다 저희가 단미사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이면 뭐 곡물류, 곡물 불산물, 그리고 동물성이면 고기, 혹은 뭐 뼈, 아니면 우지, 돈지 같은 유지류, 혹은 광물성, 그래서 인삼염이나 칼슘염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제 간식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여기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면 내가 부업으로 수제 사료 간식을 만들어 보자. 수제 간식 사업을 영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 수제 간식 창업을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한다. 내가 영양제 쪽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요새 뭐 마진율이라던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수제 간식이거든요. 반려동물. 그렇다면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허가는 뭐가 될까요? 네, 단미사료 제조업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면에서 하나 보너스 문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거의 아까 굉장히 많으셨는데 거의 강아지 많이 키우시는군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사료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거의 일반적으로 강아지부터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워왔기 때문에 강아지 먹이는 사료를 그냥 그대로 고양이한테 줬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 먹이는 사료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 타우린은 여러분들이 뭐 바카스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도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그 건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말린 거 보면 그 겉면에 이렇게 하얀색 가루가 붙어 있는데 그게 타우린이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타우린 없이 고양이한테 강아지 사료를 그대로 줬더니 애들이 다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심장이 늘어나서 잘 짜주지 못하는 병이 확장성 심근병증이거든요. 그래서 타우린이 고양이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구나 이거를 역사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티오닌, 시스테인을 타우린을 전환하는 효소가 활성이 많이 나와서 이 타우린은 꼭 고양이 키우실 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양이한테 부족하다면 심장 쪽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영양소는 어떤 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타우린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펫푸드를 좀 설계를 했을 때 저희도 3월령 정도 되는 강아지서부터 저는 키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는 참고로 말티푸인데 지금 5.2kg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놀래요. 이거 말티푸 맞냐고. 근데 이게 아기들 먹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특히나 혹시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도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소형견이 80%긴 되는데요. 이 대형견 리트리버나 아니면은 세퍼드 이렇게 대형견 같은 경우에 아기들한테 과도하게 칼슘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뼈가 이렇게 옷자다리가 돼서 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견의 아기견한테는 과도한 칼슘 섭취는 해가 될 수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항상 칼슘하고 이는 서로 그러니까 약간 균형을 이루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팥이 좀 안 좋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내 섭취를 좀 제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대형견의 아기 강아지한테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 이 뼈의 형성을 약간 옷자다리도 만들 수 있고 골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소는 어떤 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칼슘입니다. 강아지들은 이 사람의 그 시간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큰 강아지는 7살만 돼도 얘가 조금 중년을 지나서 노령화가 진입이 되는구나. 그리고 41kg 굉장히 큰 강아지는 더 노령화 진입 시기가 빨라요. 그래서 5살만 돼도 우리 강아지가 조금 늙는구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7년이 되면 이미 노령화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를 키울 때 이러한 점이 굉장히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전체 하루에 필요한 대사 에너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70 곱하기 체중의 0.75에다가 각각의 고양이의 원령과 중성화, 비중성화, 비만 경향, 그리고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 등의 팩터를 곱하여 줌으로써 하루에 필요한 대사 에너지를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령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사람이 되면 혹시 그거 아세요? 똑같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 똑같이 먹고 작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을 한다면 보통 살이 찌나요? 아니면 같나요? 아니면 살이 빠지나요? 혹시 몇 킬로 정도 찌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0.7kg 정도 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30살에 비해서 40살이 됐을 때 똑같이 활동을 하고 똑같이 먹는다면 7kg가 불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비해서 7kg 뿌는 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조금 나이살이다. 그거는 어느 면에서는 조금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 동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로 조금 덜 먹여야 돼요. 그래서 30%, 40% 조금 감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나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당뇨나 이 비만에서 오는 대사성 질환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령화가 시작이 되면 아기가 달라고 그래도 좀 적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조성도 이 나이가 들면서 지방 조직이 더 늘어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 음수량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을 먹이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계산식에 넣어봤더니 일일 250kcal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250g, 그러니까 250cc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을 섭취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습식 사료나 캔 사료를 주시게 되면 이 수분, 음수량을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가 대사량이 250kcal라면 하루에 물 섭취량을 어느 정도 먹여줘야 될까요? 정답은 네, 250g입니다.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굉장히 이런 게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당뇨가 생기면은요, 사람 같은 경우에 50% 이상이 궁극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이 되고 또 투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투석하시는 분들은 외부에 혈액을 돌려주게 되니까 만성적인 염증을 계속해서 몸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전적인 소인 혹은 다른 식생활로 인해서 약간의 당뇨 전 단계가 되시면은 좀 운동이나 식이를 통해서 당뇨를 좀 떨어뜨리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좀 안 되신다 그러면 콩팥 기능을 조금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 신장염,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을 하고 뭐 혈뇨를 본다던가 아니면 소변량이 굉장히 좀 줄었다던가 이렇게 되면 우리 강아지 고양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딱 들어왔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콩팥이 나빠지면 거의 대부분의 폐사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빈번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밖에도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 암도 호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의 변화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당뇨병 관련되는 대사 질환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아기들한테 급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노량견에서 그렇다면 그 무지개 다리 건너는 가장 호발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거가 될까요? 네, 만성 신장염입니다. 그리고 노령기에 이 자주 발생하는 반려동물 질병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당뇨병도 많고요. 전립선 질환도 좀 심합니다. 특히 이런 게 다 비만에서 오는 대사성 질환이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될 수가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 또 골관절염도 나빠질 수가 있어서 퇴행성 질환, 또 아기들 눈이 허옇게 변하죠. 백내장, 그리고 뭐 암, 그리고 치주 질환도 굉장히 많고요. 결막염도 많이 따라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그리고 결석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수량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령기에 접어들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비만에 관련된 10대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질환들, 이건 사실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 의사가 반려동물 영양제도 하고 영양학을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모든 영양소가 신체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생리적인 작용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에서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 아닌 것은 네, 아토피 피부염이죠. 그리고 반려동물 나이가 든 동물의 사료를 줄 때 주의사항을 좀 알아볼게요. 에너지, 단백질, 지방 함량을 좀 낮춰서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요구량은 이 각자의 이런 퇴행성 질병, 일일 활동량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비만,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비만이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강아지가 자꾸 간식을 달라고 해도 조금 안 주시는 게 건강에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량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도 그렇고 노령기가 됐을 때 이 하체에 단백질, 근육이 많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안 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보존 단백질의 손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면역력과 또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령이 됐을 때 이 보존 단백질 손실을 안 일어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은 꾸준하게 식사로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사료는 고급 단백질 원료를 사용을 한다 해서 요새 광고를 좀 많이 보시면은 휴먼 그레이드,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화 때는 뭐 고기 부산물이라던가 사람한테 준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뭐 장기라던가 부산물을 이용한 반려동물 사료 원료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람이 먹는 거 그대로, 그래서 저희 강아지가 좀 TMI인데 좋아하는 거는 하림에서 나온 닭가슴살, 오리가슴살 바로 먹을 수 있게 레트루트 나온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근데 이게 약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신장 기능이 많이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본 사료 원래 젊었을 때 먹었던 것보다는 단백질 함량을 조금 낮춰주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지방이 많이 끼냐면 노화로 인해서 지방 대사 능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1살부터 체중이 급격히 줄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탈수 증상하고 식욕 부진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욕이 좋지 않은 고양이한테는 양질의 지방을 제공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노령 동물의 사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 20문제 중에서 이거는 한번, 자, 4번 손 들어 보세요. 몇 번일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지방 함량이 체조직 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하나는 노화로 인해서 지방의 대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3번입니다. 그리고 이 필수 지방산도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내가 똑같이 이렇게 좀 식이를 조절하고 운동도 똑같이 했는데 정체기가 오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죠? 정체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체기 탈출을 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지방 대사를 늘릴 수 있는 조효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오메가3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오메가3를 하루에 적정량보다 하나 더 드시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3는 굉장히 우리 면역 조절, 염증 조절, 그리고 뇌 신경세포 전달에 필요하다. 요새 강아지 영양제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게 그 치매 예방 강아지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DHA가 들어가 있는 강아지 영양제가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아라키도산을 좀 추가로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 사료의 차이점을 저희가 좀 반려동물 영양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산 중에서 고양이한테 꼭 필요한 지방산은 어떤 거가 될까요? 네, 아라키돈산이 됩니다. 중세지방산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혹시 여러분들 그 바깥에 커피 부스에 방탄 커피 이렇게 주셨잖아요, 오늘.
근데 MCT 오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MCT가 바로 중세지방산을 영어로 하면 MCT가 되는 건데 이게 탄소 숫자가 굉장히 긴 거 말고 중간 정도 된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러한 것은 그 키토제닉 우리가 다이어트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키토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방산 중에서 MCT 탄소가 8개에서 12개만 붙어 있는 지방산이거든요. 항균력을 가지고 있고 소화가 잘 되는데 도움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코코넛 오일에 다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산의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식이섬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 가끔 그 노티를 좀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매번 연락이 오는데 그 이게 나이가 드시면 그 잠도 많이 줄어드시고요. 그리고 배변 활동이 좋지 않으시니까 변비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령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변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 물과 섬유소, 식이섬유를 항상 같이 먹게끔 해주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 혈관 질환, 담나 그리고 결석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노령동물에서 우리 애기가 변비가 있다면 어떤 영양소를 물과 함께 섭취를 시켜주면 좋을까요? 정답은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다들 인간의 가장 큰 숙제가 안티에이징이죠. 어떻게 하면 덜 늙을 수 있을까? 요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레지던트를 했을 때하고 지금 환자를 봤을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환자분들 나이대가 저희 때는 80살만 넘으셔도 뭐 80살 넘은 노령 환자에서의 심장 수술 결과 뭐 이런 거 갖다가 논문 주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100살 넘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주변에서 혹시 100살 넘으신 분들 많이 보셨나요? 그렇죠. 많이 보이시죠. 특히나 요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MZ 세대 분들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못 보셨다면 요양병원에 정말 많으세요. 100살, 90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안 늙을 수 있는지의 해답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이 항산화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노화를 예방을 하냐면요. 활성산소가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이면서 세포막 그리고 DNA 손상이 바로 노화를 일으키는 건데 이 DNA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이 항산화제는요. 색이 화려하고 화려한 채소나 과일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 오렌지, 블루베리, 토마토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령동물의 같은 경우도 우리 아기를 가장 조금 오래 나랑 같이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최근에 기사에서 21살 된 강아지가 되게 고령 기록을 깼대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한테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에서 비만 강아지가 54% 그리고 비만 고양이는요 59%입니다. 우리나라도 약 40%가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평가가 되고 이런 것은 바로 병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강아지 중에 비만 강아지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답은 40%나 됩니다. 그 로얄 캐니언이라는 이 강아지 전문 사료 협회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적정 체중일까요? 이 중간에 요 강아지인데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비만 강아지와 조금 정상 애들 차이가
딱 어디에서 느껴지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허리 한번 있으신 분. 허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를 해요?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벨트를 차죠. 근데 강아지는 이게 딱 봤을 때 허리가 보여야지 우리 강아지가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옆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허리가 없으면 이거 당장 오늘부터 조금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강아지는요. 갈비뼈가 만져지거든요. 갈비뼈가 또 만져지면 안 돼요. 이거 잘 먹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허리가 그래도 있는 적절한 체중의 강아지 그림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바로 이렇게 좀 텍스트로 표현을 했을 때 허리가 구분이 되는 게 사람이고 동물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사료 관리를 할 때 다이어트 처방 사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좀 적도록 만들고 식이섬유는 다량 만들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혈증을 좀 예방을 해서 대사성 질환으로 가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이섬유에 따라서 변비 예방, 다이어트 효과, 그래서 귀리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보리, 쌀겨, 사과, 블루베리 등을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실 때 보통 중성화 수술 거의 다 해주시죠. 그래서 중성화 시술은 5월령 정도 됐을 때 많이 시켜주는데요. 수컷은 고환을 제거하죠. 그리고 암컷은 난자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궁을 같이 적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해서 자궁 내 농이 좀 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염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자궁까지 같이 적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환하고 난자와 자궁은 성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그거 혹시 아기들 중성화 수술해준 다음에 이렇게 멍하니 창밖을 기운 없이 보는 경우 보신 적 있나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 고자라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애들이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활동량도 갑자기 줄어들어서 이게 좀 비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제거하면 발전 기간이 없어져. 그래서 신체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먹는 것은 그럼 똑같이 먹이면 비만이 생기기가 쉽겠죠. 다음 중 중성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그래서 난자하고 자궁하고 같이 적출을 해야 됩니다. 되게 수술이 커져요. 강아지의 소화기관, 사람이나 강아지나 소화기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의 소화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소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사람의 이 효소가 소화효액과 효소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저희 강아지 영양제인 밸런스 바이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과 고양이하고 강아지의 소화액의 차이. 힌트 드릴게요. 네. 되게 좋으신데 제가 이 성분을 여쭤본 거라. 자, 힌트 드립니다.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네. 그래서 저기 이따가 제가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밸런스 바이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하고 그 강아지의 침에 아밀라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완전히 육식성 동물이고요. 강아지는 또 소장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강아지는 잡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의 소화는 소장에서 완료가 됩니다. 모든 단백질은
펩티드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지방은 글리세롤, 지방산,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분해가 되죠. 그리고 소규모의 흡수가 위나 대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 같은 거를 드시면은 위에서 빠르게 조금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흡수는 소장 점막을 지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 중 반려동물의 영양소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이것도 제가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하시는 분. 저 주황색. 그 정답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힌트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게 강아지 보면 막 산책하다가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거 아시죠? 애기들 강아지들 이 앞니는요 이 음식물을 자르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료 먹을 때 보면 꿀꺽꿀꺽 삼키죠. 좀 이렇게 꽤 큰데도 그래도 탈이 없고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괜찮은 거는 조물주가 위의 산도를 더 낮게 그러니까 더 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커다란 음식물이 들어왔다던가 유해 세균이 들어와도 요 위액에서 어느 정도 딱 걸러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별로 없어요. 힌트가 잘 보셔야 됩니다. 반려동물의 만성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시기는 요새 강아지 키우시면은요, 요 강아지 영양제 요새 굉장히 좀 유행 트렌드하게 올라오는 이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가수분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분해 단백질은요, 아기들한테 이 알레르기 그런 원인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성 대장염이 됐을 때 이 시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가수분해 단백질인데요. 가수분해 단백질은 어떻게 딱 육안으로 볼 수가 있냐면 색깔 자체가 똥색이에요. 똥색으로 되어 있는 강아지 사료 보셨나요? 그게 가수분해 단백질이 주 원료입니다. 반려동물 간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호발되는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자, 손 들고 이것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저희 밸런스 바이츄 소비자 가격 49,000원. 손 들고 네, 저기 맨 끝에 제가 못 봤네요. 와, 네, 정답이십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기들이 식욕 부진이 생기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혹시 저 사람 간이 안 좋다 그건 뭘 보고 아셔요? 그렇죠? 이 눈하고 얼굴에 이 저희가 황달이라고 해가지고 이 빌리루빈이 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강아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과 채소가 아닌 것은 1번 포도 유명하죠. 네. 2번 양파, 3번 마늘, 4번 바나나, 5번 건포도. 몇 번일까요? 이게 2번 꼬였어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먹여도 되는 거. 바나나입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요. 네? 제가 좀 꼬인 인간이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20번은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흔한 감염 중에서 그 소변에 방광염이라던가 요로 감염이 있어요. 근데 소변 내 유해세균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은 와, 다들 엄청 잘하시네요. 여기 다들 전문가신가 봐요.
네, 정답은 크랜베리입니다. 네. 그래서 20문항이고요. 여러분 CBT로 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시험을 다음 시간에 바로 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문항 중에서 12문항만 통과를 하시면 저희가 라이센스가 나가니까 꼭 응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 드셨어요. 아, 제가 숫자가 약한가 봅니다. 16번 그러면은 저기 네, 11개만 맞추셔도 네, 통과. 어, 어. 네, 그 한번 열어보시면 링크를 열어보시면 아, 이거는 꽁꼬로 가져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문제 맞추신 분은 저한테 주소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문제 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